경남 통영 외곽에 자리한 작은 마을,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놓인 듯한 그곳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풍경과 조용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곳이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다.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의 모과나무는 해마다 빠짐없이 열매를 맺었다. 이 집의 주인은 김혜숙, 52살의 여성으로 10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고 난 뒤부터 줄곧 혼자 살아오고 있었다. 혜숙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만 남편을 잃은 뒤로는 교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과 적당히 거리를 두었고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만 읍내로 나갔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어 해 질 무렵 끝이 났고 마당의 꽃을 돌보고 오래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혜숙의 삶은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다. 이름은 최은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살의 직장인이다. 은지는 몇 년 전 건설사에 다니던 박지훈과 결혼하여 이제 5살이 된 아들 민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은지는 주말마다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통영의 친정집을 찾았다. 그들에겐 일종의 주말 의식처럼 반복되는 일이었다. 어린 민주는 시골집을 무척 좋아했고 마당에서 노는 것을 즐겼다. 지우는 묵묵한 성격의 남자였고 장인어른을 일찍 여인 장모를 늘 공경했다. 혜숙도 사위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를 집안의 일손처럼 여기며 편하게 대했다. 그날도 서울에서 내려온 은지, 가족은 혜숙의 집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점심을 먹고 나자 혜숙은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방으로 들어갔다. 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한옥 안에는 나무문을 통해 선선한 바람이 드나들었고 지우는 현관 안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한 잔 마셨다. 정원 끝쪽에는 수도관이 연결된 물호스가 놓여 있었고 어제 물이 새는 걸 봤던 지우는 공구함을 챙겨 수리를 하러 나섰다. 마당을 지나 외부 욕실 쪽으로 향하는 길목, 그는 익숙한 한옥 구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 욕실은 옛 방식으로 지어져 본 채와는 조금 떨어진 별채에 있었다. 욕실 옆을 지나치려던 순간 지우는 안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순간적인 바람이 문을 밀었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어렴풋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 안에는 혜숙이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물을 퍼올려 어깨에 끼얹고 있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눈길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햇살은 욕실의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그녀의 어깨선은 부드럽고 고요했다. 그는 즉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내 정신을 차린 그는 조용히 물러나 뒤로 돌아 나왔다. 그날 밤 지우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은지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그런 걸 봤는가? 왜 시선을 거두지 못했는가? 하지만 동시에 그 눈길이 남긴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는 느꼈다. 그것은 어떤 경외감, 복잡한 감정의 뒤섞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혜숙은 민준에게 아침밥을 떠먹이고 은지는 식탁을 정리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다. 혜숙과 그의 눈길은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두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들 둘만은 알고 있었다. 어떤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지우는 백미러로 혜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미소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담담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듯한. 며칠이 지난 후 지훈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다. 일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자주 떠오르는 건 욕실의 문틈 사이로 스치듯 본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 사위와 장모 사이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꺼지지 않았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처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줄기가 모여 하나의 강이 되기까지 그렇게 첫 장이 열렸다. 그날 이후 박지훈은 평소보다 말이 더욱 없어졌다. 회사에서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일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은지는 그런 그를 요즘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자신도 있었기에 남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훈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해숙의 모습은 단순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눌려있던 감정의 뚜껑을 열어젖힌 듯한 느낌이었다. 평소 그가 눌러온 외로움, 억눌린 감정, 말하지 못했던 욕망 같은 것들이 그녀의 존재를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은 해숙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보다도 오히려 그녀의 침묵이 더 깊게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담담함, 포용,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심스러운 이해 같은 것들. 어느 주말, 은지가 감기에 걸려 민준과 함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지훈은 마침 통영 근처 공사 현장에 다녀올 일이 있어 혼자 차를 몰고 내려가게 되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단지 출장이 있어 근처 내려간 김에 어머님 집에 들를게요. 라고만 말했다. 한옥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꽃내음과 나무 냄새가 반겨주었다. 해숙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혼자 왔어요? 네, 은지랑 민준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둘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를 나눴다. 점심은 간단히 국수로 때웠고 식사 후 지훈은 본체 옆에 수도관을 손보기 시작했다. 며칠 전 폭우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숙이 말했기 때문이었다. 작업을 하면서 그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항상 조용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여기 오면요. 해숙은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혼자인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누가 와서 이렇게 조용히 있어주는 건 가끔은 위로가 되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공기. 지훈은 문득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마루 위의 해숙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늙은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해 보였다. 작업을 마치고 그는 마루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내려오기 시작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 아래로 흐르는 강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님. 응.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사실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그 말에 해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틈 너머로 시선이 닿았다는 걸, 그가 무엇을 받는지를. 죄송했어요. 정말로.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해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대신 조용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장면은 마음속에 남게 되죠.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해숙은 그에게 묻지도 않고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다. 이불을 깔고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없이 돌아섰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나눴다. 밤은 깊어갔다. 마당의 빗소리가 잔잔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봄비였다. 지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다. 박지훈,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조용한 노크 소리 하나. 지우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곳엔 해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차 한잔 할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말은 없었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서로의 눈을 보며 침묵 속에서 동의하고 있었다.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천천히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몸만 서울에 있었을 뿐 마음은 통영의 그 한옥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의 중에도 민준을 목욕시키는 밤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해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 한 잔을 마시던 그 밤의 장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무언가를 건넜다는 사실이 지훈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욕망이라면 벌써 꺼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건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는 해숙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편안했고 동시에 무겁고 외로웠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침묵과 고요함이 오히려 그를 끌어당겼다. 해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자꾸만 지훈이 머물렀던 방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방의 창문에 햇살이 비칠 때면 지훈이 누워 있었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녀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자신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과거의 삶, 지금의 고요함,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그 다음 주말, 은지는 갑작스러운 야근 일정으로 통영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지훈이 민준을 데리고 내려가기로 했다. 해숙은 통화 중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지훈과 민준이 도착했을 때 해숙은 평소처럼 정원에 있었다. 민준은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고 해숙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고 웃음을 지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릿해졌다. 아이를 재운 후 저녁 무렵 해숙과 지훈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다. 민준이는 정말 잘 컸네요. 해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어릴 땐 잘 안 웃었는데 요즘은 아빠 닮았다고도 하고 사실은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지훈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길은 마당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숙은 그의 옆모습을 살짝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사위는 언제부터 외로웠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전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역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역할. 해숙이 조용히 되뇌었다. 남편이라는 역할, 아버지라는 역할, 사위라는 역할.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저 자신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숙도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잔 속의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내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로서의 역할도 여자로서의 삶도 다 끝났다고. 근데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두려워요. 지우는 그제야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린 이러면 안 되죠. 지훈이 말했다.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니에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말은 사라졌다. 대신 공기 속에 감정이 맴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방 따뜻하게 해둘게요. 아이 잘 재우고 들어가요.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갔다. 지우는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해숙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방안을 맴돌다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을 펼쳐본 건 10년 만이었다. 마지막 장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혜수가,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였어. 부디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부재가, 세월이,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넜다. 봄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아침, 한옥의 마당은 물기를 머금은 흙냄새로 가득했다. 새소리와 함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제보다 밝았지만 지훈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민준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해숙이 준비해둔 따뜻한 죽을 아이에게 떠먹였다. 해숙은 조용히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피곤했는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곤히 낮잠에 빠졌다. 지훈은 마루에 앉아 있었고 해숙은 마당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물을 주던 그녀의 손이 멈추고 조용히 지훈 쪽으로 걸어왔다. 산책할래요?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마을 뒤편 야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작은 개울을 지나고 풀냄새가 가득한 길을 걷는 동안에도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듣고 있는 듯했다. 야산 위로 올라가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망대가 나왔다. 그곳에 있는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바람이 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나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에요. 그냥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 모든 걸 흔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정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고 그 속에는 슬픔과 담담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은지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근데 이 감정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래요. 해숙이 말했다. 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 순간 지훈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해숙은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지훈은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이었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조용히 다가왔다. 이 밤 공기 좀 차네요. 네. 해숙은 마루에 함께 앉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묵직했고 눈빛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선을 넘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따뜻함, 그 체온은 너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것이었다. 우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숙이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이 그립습니다. 지훈의 말에 해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조용했고 모든 것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말없이, 천천히. 어떤 욕망도, 흥분도 아닌 단지 오래된 외로움이 만들어낸 한순간의 위로였다. 그 밤 이후 둘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했다. 이 관계가 딸인 은지와 민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누구보다 조심할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숨기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기로 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 해숙은 민준의 도시락을 챙겨주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지훈도 평소처럼 짐을 챙기고 아이를 태웠다. 해숙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지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날 밤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은 채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결심을 품은 눈빛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지훈은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도로 위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어두운 강물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미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을.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여름의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8월 중순. 김혜숙은 아침부터 극심한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더위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증상은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식욕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이유 없이 무거워졌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자신의 생리가 몇 주째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처음엔 그저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심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밤늦게 혼자 약국에 들른 해숙은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다. 젊은 약사의 눈빛이 무한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뒷골목 약국을 일부러 택했다. 그날 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기를 사용했다. 몇 분 뒤 창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해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멍하니 흐르기만 했고 이후엔 통제할 수 없는 울음으로 번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52살이었다. 이미 여자의 기능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해숙은 혼자만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지훈에게 말할 수 없었고 은지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지훈을 다시 불러야겠다고. 이번 주말에 혼자 올 수 있어요. 해숙은 조심스레 통화 중 그렇게 말했다. 지훈은 목소리만 듣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그는 은지에게는 회사에서 주말 당직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통영으로 내려갔다. 도착하자마자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용한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지훈은 그걸 꺼내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게 진짜예요? 해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몰라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몸이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걸 잘못하고 있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어쩌죠, 어머님. 우리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말에 해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감당할게요.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키울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나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지는요? 민준이는요? 당신, 그 애들에게 무슨 얼굴로 가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동시에 해숙의 얼굴에는 어딘가 담담한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날 밤, 그들은 다시는 서로의 방을 넘지 않았다. 대신 마루에 나란히 앉아 새벽까지 침묵 속에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해숙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동네에선 김혜숙 씨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병원에 다녀온 척하며 이웃들에게 이야기했다. 자궁에 혹이 생겼대요. 배가 부를 수도 있대요. 수술은 위험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일부는 된장이나 약초를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해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밤이 되면 한없이 울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은지와 아이를 대할 때마다 스스로를 위선자처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말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신에게서 멀어져가는 어떤 벽을 느끼고 있었다. 해숙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그녀는 외출을 자제했고 병원은 통영 시내의 한 개인 산부인과를 이용했다. 병원 원장은 조용한 성격의 중년 여성으로 해숙의 사정을 다 묻지 않았다. 단지 조심하라고만 당부할 뿐이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해숙은 마당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넌 내 실수에서 태어났지만 넌 죄가 없어. 넌 사랑받아야 할 아이야. 그녀는 아이에게 미리 이름도 지어주었다. 하늘, 하늘이 이라 불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자신의 하늘. 세상과 단절된 진실 속에서 태어날 아이.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해숙은 점점 출산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이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해숙의 집을 찾게 된다. 한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감춰온 진실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가을이 막 시작된 9월 초, 김혜숙의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자궁 종양이 꽤 커졌다고 믿고 있었고, 해숙은 가끔 일부러 허리를 잡고 힘들어하는 연기를 하기도 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오래전부터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해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의 변화도 두려웠지만 더 무서운 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훈과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줄었다. 그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간혹 통화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골짜기에 있는 한 노년의 조산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출산을 도왔던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사람들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다. 그 여인은 해숙의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필요한 준비를 알려주었고 예정일이 다가오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새벽 2시 해숙은 복통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통증은 간헐적으로 찾아왔고 점점 더 간격이 짧아졌다.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어 조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준비하겠다는 목소리를 들은 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준비해두었던 가방을 열었다. 잠시 후 조산사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해숙은 땀에 젖은 얼굴로 이를 악물며 고통을 견뎠다. 그 방은 어두웠고 창문은 종이로 막혀 있었으며
오직 작은 스탠드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몇 번이고 기절할 듯한 고통이 몰아쳤고 해숙은 두 팔로 이불을 붙잡은 채 이를 악물었다. 조산사는 노련한 손길로 차분히 지시했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남자였다. 작고 붉은 얼굴, 여전히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힘찬 소리. 해숙은 기진맥진한 채 눈물을 흘렸다.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 안도, 사랑,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축하해요. 조산사가 조용히 말했다. 해숙은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자마자 울음을 멈췄고 작은 입을 벌려 손가락을 잡으려 했다. 하늘이야, 내 하늘.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조산사는 아이를 깨끗이 닦고 이불에 감싼 뒤 한쪽에서 조용히 정리했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그날 아침, 해숙은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대문 앞에 작은 상자를 놓고 그 안에 아이를 담은 채로 편지를 써두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게는 키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좋은 분이 데려가 주세요. 이른 아침, 동네에서 산책을 하던 중년 부부가 대문 앞 상자를 발견했고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해숙은 놀란 척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날에 이런 일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해숙 씨가 먼저 발견해서. 해숙은 아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진짜 눈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그녀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며 고마워했다. 며칠 뒤 해숙은 마을 이장과 의논 끝에 아이를 입양대기 상태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식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본인이 돌보겠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통영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이를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자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 그 이마, 그 눈빛. 그는 단박에 알아보았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해숙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에요. 해숙이 속삭였다. 내 하늘. 지우는 아이의 손가락을 살며시 잡았다. 작고 연약한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는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해숙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날 밤, 해숙은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널 위해 모든 걸 걸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웠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진실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운명에 대한 각오. 그렇게 또 하나의 거짓이 세상의 진실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시간은 흘러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3달이 지났다. 김혜숙은 하늘이를 안고 마을 어귀를 걷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아이는 또래에 비해 조용하고 낯도 잘 가리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덩이라 불렸다. 진짜 천사 같아. 이렇게 얌전한 아기는 처음 봐요. 아무래도 해숙 씨한테 오는 인연이니까 복을 타고났나 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해숙은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장모로, 그리고 누구의 아이를 품고 사는 여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최은지와 박지훈의 일상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다. 은지는 회사 일에 바빴고 지훈은 육아와 직장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은지는 그런 거리감이 단지 결혼 6년 차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우는 매일 그 거리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아이를 재운 다음 혼자 베란다에 서서 통영 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 어딘가에 그의 또 다른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두 손에 잡히는 삶과 마음 깊숙이 묻어둔 삶 사이에서 그는 점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은지가 말했다. 이번 주말엔 우리 다 같이 통영에 내려가자. 민준이도 하늘이 보러 가고 싶대. 지우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하늘이. 그녀는 이제 그 아이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은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걸 들을 때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이름은 그의 죄의식이자 사랑이자 벌이었다. 통영으로 향하는 차 안, 민주는 신나서 노래를 불렀고 은지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챙기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다문 채 앞만 바라보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해숙은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을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은지를 위한 잡채도 준비했다. 하늘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오늘은 조심해야 해. 엄마가 될 준비 다시 해야 해. 차가 도착했을 때 민주는 제일 먼저 차에서 뛰어내려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하늘이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고 있단다. 곧 깰 거야. 은지는 들어서자마자 하늘이 자는 모습을 보러 갔고 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너무 예쁘다 고 속삭였다. 해숙은 그런 은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딸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는 아이가 알지 못할 형제였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 마루에 나와 앉았다. 하늘이는 이제 막 고개를 가누고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은지는 아이를 안고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 아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 눈이 꼭 누구 닮았지? 그 말에 지우는 멈칫했다. 해숙도 잠시 시선을 피했다. 은지는 웃으며 하늘이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말했다. 지훈 오빠랑 눈매가 비슷하지 않아? 특히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 지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런가. 아기들은 다 비슷해 보여. 그래도 이상하게 눈에 익은 느낌이야. 은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해숙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해온 노력이 단 하나의 말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가 민준과 함께 먼저 잠들고 지우는 뒷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해숙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네.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은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은요. 그런데 그 애가 커가면요? 닮은 구석이 더 많아지면요? 어떻게 숨겨요?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뭔가 결정할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이 자는 방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녀의 말은 결심처럼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예고처럼도.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거짓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거짓 위에 쌓인 관계는 조심스러운 균형 속에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진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균열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통영의 가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은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 골목을 훑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작은 강가에선 낙엽이 물 위를 흘렀다. 김해숙의 한옥에도 그 조용한 계절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옹알이를 시작했고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며 잘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적 같은 아기라 불렀다.
버려졌던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며 모두가 감동했고 해숙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대문 앞에 섰다. 해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중이었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잠시 주춤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해숙 씨 댁 맞습니까?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낯이 익었다. 그는 남편의 예전 직장 동료 윤달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 와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윤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근처 공사 현장 관리 일을 맡게 돼서요. 그는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해숙은 그를 방 안으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뒤 윤달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문 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키우신다고.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대문 앞에 버려진 아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용기 내는 사람 드물죠. 하지만 윤달수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아기 침대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를 잠깐 봐도 될까요? 해숙은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늘이 자고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든 아기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햇살 아래 그의 이마와 콧대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윤달수의 표정이 굳었다. 이 아이, 박지훈 씨랑 많이 닮았네요. 해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도 띄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특히 갓난아기들은요. 글쎄요. 눈매며 코라인, 입술까지. 저는 어쩐지 낯이 익네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해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말했다. 기분 탓이겠죠. 제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곧 공사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들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해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하늘이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해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윤달수 씨가 왔어요. 당신 얼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이를 보고 뭘하진 않았지만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당신 닮았다는 말도 했고 지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시간을 벌어야 해요. 내가 방법을 생각할게요. 당신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요. 전화를 끄는 해숙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무거운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눈앞에 있었다. 며칠 후 윤달수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해숙은 불안했다. 그는 분명 의심했고 그 의심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옮겨질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에 민감해졌고 작은 소문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슬쩍 물었다. 해숙 씨,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요즘 하늘이 보고 이상하단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너무 닮은 데가 많다고. 닮았다니요? 지훈 씨랑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대답보다 더 큰 확신을 주기도 한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진실은 문 앞까지 와 있었다. 그날 밤 김혜숙은 방 안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하나하나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준 손편지들, 딸이 어린 시절 남긴 그림들, 그리고 자신이 몇 해 전부터 써내려간 일기장.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새 종이를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된 진실이 울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손을 멈췄지만 결국 다시 펜을 들었다. 은지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건 이미 말로는 할 수 없는 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야. 너를 낳고 키우고 지켜온 모든 날들에 엄마는 한 번도 거짓이 없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기조차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 하늘이는 단순히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는 엄마의 아이야. 그리고 내 남편 지훈이의 아이야. 믿기 힘들겠지. 이게 어떤 말인지, 얼마나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야기인지. 엄마도 잘 알아.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됐어.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엄마는 죄인이야. 하늘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루하루 벌을 받는 심정으로 살았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죄가 아니라는 걸, 이 아이는 그저 온몸으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엄마는 하늘이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너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았어.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엄마는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 지훈이도, 하늘이도, 그리고 너도. 더는 이 비밀 안에서 숨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편지를 마친 해숙은 그것을 봉투에 넣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적막했다. 해숙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처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자는 내내 잔잔하게 숨쉬고 있었고 해숙은 속으로 수없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늘아,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를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 다음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마당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느리게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와 지우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해숙의 집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지와 지우는 단숨에 통영으로 달려왔다. 집안은 조용했다. 하늘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해숙은 없었다. 식탁 위엔 메모와 편지 한 통, 그리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 먼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가 읽어내려가는 동안 은지는 말없이 그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곧 편지를 빼앗듯이 받아들었다. 읽어내려가는 내내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무거운 고백이었다. 은지는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소리내어 말하려 했지만 어떤 단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지훈은 그녀 곁에 앉지 못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머리에 얹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알았다. 이젠 끝이라는 것을.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저기, 바닷가 절벽 아래쪽에서 여자 옷을 본 사람이 있대요. 신고하러 가야 해요.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뛰쳐나갔다. 지훈도 곧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건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안 절벽이었다. 파도는 거칠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다. 절벽 근처 바위 사이에 얇은 스웨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엔 해숙이 자주 쓰던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혜경은 조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역 뉴스에도 김혜숙 씨 실종 소식이 짧게 실렸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뒤 은지는 다시 혜숙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 안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엄마의 얼굴,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지우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짐을 쌌고 은지에게 단 한 줄의 문자만 남겼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별을 말할 자격조차 없지만 그래도 이젠 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는 사회복지기관에 일시 위탁되었다가 은지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며 데려왔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었고 아이는 그 울음의 의미도 모른 채 조용히 품에 안겼다. 그렇게 모든 것이 흘렀다. 고요하게, 그러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채 몇 년이 흘렀다. 통영의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마당에 심어두었던 매화나무는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혜숙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의 실종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은 그 이름이 여전히 생생했다. 최은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데려와 키우며 엄마로서 그리고 딸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내고 있었다. 지우는 연락을 끊은 뒤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 몇 달은 버티는 일이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과 공허함이 뒤섞여 은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런 그녀에게 이유를 주었다. 아기가 울면 일어나야 했고 배가 고프면 먹여야 했다. 아픈 날이면 밤새도록 곁을 지켜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하늘이는 이제 4살이었다. 또래보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을 잘 읽었다. 은지는 아이가 자신의 삶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상처 위에 핀 유일한 꽃, 그녀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든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통영으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찾은 엄마의 집은 외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오래된 공기를 내보낸 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녀는 방문 안쪽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페이지였지만 그날은 다시 첫 장부터 넘기기 시작했다. 하늘아, 널 만나기 전까지 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아니었어. 세상에서 잊힌 여자, 외면당한 엄마, 이름 없는 사람. 하지만 내가 태어난 날, 난 다시 사람이 되었어. 널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널 사랑했단다.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잘못도 저질렀고 많은 거짓도 만들었지만 그 모든 시작은 너였다. 은지는 마지막 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엄마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건 죄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지켜야 했던 것이었음을. 그날 밤 은지는 하늘이와 함께 한옥에 머물렀다.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마루에 앉아 은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여기가 외할머니 집이야? 그래. 하늘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은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긴 하늘이의 시작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외할머니는 어디 갔어? 은지는 하늘이를 안아 품에 안치며 대답했다. 멀리, 아주 멀리 여행 갔어. 근데 하늘이는 언젠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 하늘이가 아주 많이 자라고 마음이 아주 많이 따뜻해졌을 때. 하늘이는 그 말을 믿는 듯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 밤, 은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엔 엄마가 있었다. 하얀 치마를 입고 예전처럼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 키워줘. 부탁할게. 은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마당에서 발견한 작은 매화 꽃잎을 들고 와 말했다. 엄마, 외할머니가 꽃 피웠어. 은지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응,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한참 동안 매화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우리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다. 작은 손은 따뜻했고 그 손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하늘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오늘과 내일을 위해 이제 그녀는 걸음을 뗐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밀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